자, 보이시죠? 지금 박성재 장관이 탄핵이 된 게 작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런데 변론 기일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3월 18일입니다. 탄핵되고 처음으로 박성재 장관에게 변론 기회를 주는 게 지금 3개월 만입니다. 3개월 만. 그만큼 이제 법무행정은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박성재 장관 정도는 좀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선고 나면 무조건 기각이니까. 박 장관 선고 나면 민주당 성적표 8.8패가 아니라 9.9패가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처럼 탄핵 사유가 야당 대표를 노려봤기 때문이라는 너무나 엉뚱한 사유라는 겁니다. 그때 모습 보시죠.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이 탄핵된 이유 중에서 여기 있죠? 피청구인의 국회 경시. 국회 경시했다. 어떻게 경시했느냐?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째려봤다. 이런 거였는데 다음이요. 진보 성향이라는 이미선 재판관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야당 의원을 노려봤다는 건 정황만 주장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네, 정황만입니다. 자, 차 교수님. 네. 국회 측도 이건 정황만이라고 답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아까 박성배 장관이 그 국회에서 아까 째려보는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봤습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국회 출입기자도 하고 국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숱한 이 국무위원들의 행태를 봤습니다만 저런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태도이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정황을 가지고 예? 탄핵으로 갖고 간다는 것은 제가 지난 이 시간에도 그때 당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적인 뭐랄까요 일종 오만처럼 삐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가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아직 탄핵에 대한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앞서 어제 나왔던 탄핵의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선고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박성배 장관에 대한 부분도 저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럴 경우에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이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당성은 또다시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민주당의 이 줄탄핵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는 부분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줄탄핵 때문에 계엄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결코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 적지 않은 국민들이 혹하는 그러한 사항을 민주당이 자초하고 있다는 부분은 민주당이 뭐랄까요? 이거는 한 번쯤 꼭 유념해서 한번 되짚어 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 대변인. 예. 탄핵이라는 건요. 직무상에 정말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박성재 장관이 차 교수님 말씀처럼 저런 국무위원 처음 봤다 인정하더라도 저게 어떤 직무상의 헌법과 법률 중대한 위반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총 국무위원들의 그 업무 공백만 1,200일에 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어떤 국무위원들이 직무 정지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국가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도 둔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개인들도 자비로 변호사비를 대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민주당이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관련된 변호사들에게만 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직무가 공백되는 동안 발생하는 국가적, 국민적인 불편은 또 누가 해소를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탄핵 소추안만 가결이 되어도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이 제도의 이 법적인 그런 하자, 결함을 악용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정말 범국민적으로 대대적인 청구권, 그러니까 그런 청구를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기찬 위원장님. 여기 대해서도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 얘기했어요. 박 장관의 첫 번째 탄핵 사유입니다. 내란 가담. 대통령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이미 해제돼서 종료된 계엄에 어떻게 가담하는 건지 불분명하다. 국회 측에다가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내란 동조한 거라는 거냐, 이렇게 좀 특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도 황당한 건데, 이제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서 계엄이 끝난 뒤에 안가에서 이제 대통령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란 가담행위라는 것인데, 저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동부구치소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달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탄핵 사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근거를 내달라고 할 정도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원인 재판하듯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박성재 장관이 이제 중간에 자리를 떴잖아요. 이 부분도 탄핵 사유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자리를 뜨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출석 요구서가 있는지 여부도 헌법재판관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법적인 접근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혼란케 했다, 안 좋게 했다, 그다음 국회의원들을 무시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감정적인 탄핵 사유로밖에 볼 수 없어서, 글쎄요, 저 부분은 아까 박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직무집행 정지를만을 노린 탄핵이라고 쳐도 네. 어느 정도의 요건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에 그 사실관계가 법적은 어디 위반인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탄핵 발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저런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조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필요할 때만 거칩니다. 예를 들면 김영철 검사 등의 탄핵 발의해놓고 그때도 조사 절차를 거쳐요. 조사청문회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관련된 미리 항소심 판결 전에 그 부분 관련된 또 거기서 변론을 펼칩니다. 그래놓고 박상영 부부장 검사나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의결도 안 해요. 자, 이런 식의 정말 자의적이고 어떤 사적인 공권력 남용식의 탄핵 절차 진행이 과연 이거를, 글쎄요, 이걸 어떻게 제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